오픈방에 나온 질문이 3개인데요. 3개의 질문에 답변을 할게요. 그러니까 레이어 수라든지 노드 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했는데 아까는 그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없다고요. 특정한 가이드가.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 VGG16이라는 구글에서 2014년도에 아까 이미지인데 대회에서 우승한 그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얘들 보면 그냥 CNN이에요. CNN이고 콤보 풀링 그 다음에 콤보 그 다음에 얘는 그 필터 개수고요. 그 다음에 콤보 오일리고 그 다음에 풀링 해주고 콤보 해주고 그 다음에 플리 커넥티드 4096개 한 게 VGG16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하면 실제로 잘 돼요. 근데 왜 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이 구조여야지 이게 잘 되는 거야? 몰라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있어야지 이거를 그러면은 이걸로 하면은 잘 되고 그거를 구글이 먼저 했고 근데 지금도 얘 이름을 VGG16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얘를 가져다 써요. 그 이미지넷에서 하면 이러면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 구조가 돼야 되는지는 몰라요. 자, 그쵸 있죠. 딥러닝. 그래서 이 구조를 최적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연구 분야를 오토 ML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구조를 스스로 찾는 거. 근데 걔네들 보면요 되게 무식하게요. 그냥 서버를 한 몇천 대 두고 이렇게 살짝 변형해가지고 여기 실행시켜보고 다양하게 실행시켜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야? 그럼 걔를 갖고 걔를 또 변형시켜서 실행해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시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컴퓨팅 파워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도 찾아낼 수 있겠지만 그래서 VG16도 구글에서 그렇게 찾아낸 거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레이어 개수와 그런 걸 어떻게 정하나요? 몰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도 이걸 가져다 써요. 이유는 이게 성능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얘는 VGG16이라는 그런 네트워크이고요. 스트라이드 투투 그 다음에 레이블링 그거 말씀드리면요. 스트라이드 2,2는 그래요. 하나 숫자 그 첫 번째 거는 오른쪽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숫자는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두 칸, 세로로 두 칸 그 의미입니다. 스트라이드. 그 다음에 레이블링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그 아이리스를 다시 예를 들게요. 아이리스 보면은 숫자가 4개가 있었고 그 맨 뒤에 0, 1, 2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시당초에 레이블링 데이터가 아니라 꽃들을 다 잔뜩 모아가지고 수치를 쟀어요. 진짜 자를 가지고. 그러고 나면 이제 숫자 4개가 있잖아요. 숫자 4개가 있고 거기 옆에 뭐 진짜 꽃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그 3개 꽃 중에 뭐예요? 그거를 숫자로 옆에다 적어주세요. 라고 해서 뒤에 0, 1, 2를 붙인 거예요. 그게 레이블링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모을 때는 그냥 스캔했잖아요. 필기체 숫자를. 그럼 숫자가 잔뜩 있고 이거 보면서 이게 뭐야? 그럼 사람이 여기 0부터 9 중에 하나라고 거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게 레이블링 데이터입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딥러닝 하면은 되게 막 유명하게 듣는 게 백프로케이션 BP 얘기 듣고 DNN 듣고 CNN 듣고 그 다음에 RNN 듣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 GAN 요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진행할 거는 RNN하고 강화학습을 얘기를 해볼게요. RNN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보통 여기가 X가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특이하게 요거의 출력을 그 다음번에 자기 자신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 봤던 DNN은요. 자기가 계산이 한번 끝나고 나면 상태를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을 있고 입력에다가 W 곱하기 B, X 곱하기 W, 그 다음에 B를 더하고 액티베이션 하고, 그 다음에 넘기고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 끝났어. 그리고 나서 새 데이터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나의 퍼셉트론이 그 결과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그 다음번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거를 입력으로 하나 써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입력을 쓸 때 여기도 웨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풀어오면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t-1 이거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t-1일 때 입력이 돼가지고 계산된 값이 여기 있었어.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입력이 들어오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되는데 거기에 마치 입력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숫자가 이것이 1로 전하면서 여기에 자체 웨이트도 해서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자체도 그 다음에 얘가 다시 그 업데이트 되고요. 그래서 이걸 리커런트라고 해가지고요. 재현된다고 해가지고서는 이걸 RN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CNN, RNN 그렇게 두 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CNN 같은 경우에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고 RNN은 했지만 이게 시간과 관련돼 가지고 시퀀셜 데이터 많이 사용돼야 하는데 사실상 정답 아니고요.
CNN을 가지고 시계열해도 잘 되고 그래요. 그리고 RNN을 가지고 영상을 해도 잘 돼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양쪽 다 해봤더니 잘 돼서 그냥 저는 CNN으로만 모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도.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 중에 CNN 같은 경우에 이미지 갖고 많이 설명하잖아요. 컨볼루션을요. 그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영상도 데이터일 뿐이거든요. 시계열 데이터도 숫자 연속된 데이터가 쫙 있을 뿐이고 아까 784개에 있는 엠리스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CNN, RNN 둘 다 잘 되는 건데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드리면 이런 걸 볼게요. 그래서 HELLO를 학습하는 그런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표시할 때요. H라는 걸 어떻게 표시해줄래? 그러니까 H라는 스페링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월드에서는 HLL 월드에서는 HELO 모두 4개밖에 없는 그런 그 월드예요. 그래서 여기는 H는 맨 위에만 1인 게 이렇게 표시해 있어요. 1000으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E는 0100, 그 다음에 L은 0010, 0010. 여기는 없지만 O 같은 경우는 0001로 이렇게 표시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자. 그래서 H를 입력을 하면서 너는 2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2가 나올 때 입력을 하면 너는 L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L이 나올 땐 L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L이 나올 때 5가 나와야 돼. 다시 말하면은 이거가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하는 네트워크예요. 얘는. 예측하는 네트워크인데 재미있는 거는요. 요 L을 볼게요. L이 똑같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L을 넣었을 때는 출력에 사용되는 값이 L이지만요. 그 다음 넣을 때는 LL 같은 경우에는 얘는 5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일반적인 DNN이나 CNN 같은 경우에는 이 입력 일추적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얘를 넣었을 때는 고양이 사진 넣었을 때 언제는 고양이고 어느 때는 강아지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얘는 학습이 안 되거든요. 얘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이거 넣으면 그냥 고양이 한 가지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얘는 L을 넣었을 때 똑같은 입력인데 얘가 각기 다르잖아요. 이 점이 특이한 게. 그래서 얘를 살펴보면 그래요. 요 L을 넣었을 때 요 데이터가 입력으로 되는 거와 더불어 여기서도 입력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값은 어떻게 구성된 거야? 2라는 값과 여기 온 거.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구성된 거야? H라는 값과 그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얘네들이 과거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똑같이 L이더라도 그 리커런트 되는 요 값들이 다르잖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값이 학습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이게 계속 재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런 코드를 보면은 코드에서 최대 몇 개까지 갈 것인가라는 그런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뭐 128개까지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시퀀스라는 데이터 처리하는 거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시퀀스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4가지만 넣었을 때 다음번이 뭐가 출력되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네트워크였고요. 그러니까 활용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RNN을 가지고서는 영상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엠리스트 같은 거 봤을 때는 얘가 28에 28이었잖아요. 아까 헬로우로 봤을 때는 얘가 4차원의 입력 벡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H가 나오면 2가 나오고 이 다음에 L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게 28차원 입력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얘를 요 입력으로 할 때 얘를 출력을 하고 이걸 입력을 할 때 이걸 출력을 하고 이걸 입력할 때 이런 출력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이걸 할 때 이거는 2야. 이 값이라는 그런 값을 표시해 주면은 RNN이 이거를 필기 숫자 인식기가 돼버려요. 현재. 그래서 RNN이 많이 사용되는 거는 기계 번역이 많이 사용되고요. 이런 건 이거예요. 얘가 스페인어인가요? 불어인가요? 읽지도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학습시키는 방법은 이거가 있고 그 다음에 end of sentence를 집어넣으면서 이거 번역돼야 될 how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입력으로 할 때는 털을 출력하고 털을 할 때는 r을 출력하고 r 할 때 u를 해요. 그러고 나가지고 실제로 학습이 다 끝나고 사용할 때는요. 얘를 입력을 하고 나면은 나온 출력이 있고 이걸 다시 입력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출력들이 얘의 번역된 결과가 돼요. 물론 구글 번역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성능 높이기 위해서 메모리라는 개념도 쓰고 되게 복잡해요. 저도 논문 읽어봤는데 포기했어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RNN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그 번역을 한다. 사용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LSTM은 넘어갈게요. RNN의 그 장점은 단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넘어갈게요.
네, 워드 투 벡터도 넘어가고 이런 거 넘어가고요. 이건 저희 회사 거에 대한 거였는데 이것도 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다. 구글 데이터 센터 같은. 데이터 센터는 서버들 두는 곳이거든요. 서버들 두는 곳에서 하는 거는 걔네 서버 놓고 걔네 파워를 안정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열기가 아주 강해가지고서는 그 컨디션 온도라고 습도 조절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그 전기 값이에요. 그래서 전기 값이 적을수록 그 걔네가 그 이익이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한 예인데요. 걔네들이 이런 걸 해봤어요. 그냥 일반적인 DNN이에요. DNN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IT 로드, 펌프 스피드, 칠러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을 뭘로 했을 때 PUE가 전력 쪽의 용어예요. 파워 유시지 이피티브니스 해가지고 얘가 하여간에 작을수록 좋은 값이래요. 저쪽 분야에서 쓰는 말. 그래서 그거를 작게 만드는 게 걔네들 컨트롤하는 것에 가장 좋은 거고 그만큼 돈이 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거를 실제로 학습을 시켜봤어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에 그런 데이터는 있었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 논문에서 카피한 사용된 입력이래요. 사실상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겠다. 토탈 넘버 오브 칠러스 러닝이니까 얘가 그 에어컨인 것 같아요. 에어컨이 동작하는 거에 총 개수. 뭐 하여간 그 걔네들의 시설에 대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된 결과를 봤더니 색깔이 두 개죠. 하나는 프리딕티드, 하나 액츄얼이니까 하나는 실제값, 하나는 그 예측값. 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아주 거의 두 개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학습된 이 네트워크요. 이 네트워크가 뭐를 의미하면은 이런 컨트롤하는 값을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할 때 여기에 얼마나 그 효율이 나오는가를 함수가 학습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학습된 결과는 일종의 시뮬레이터가 됐어요. 왜냐면 보통 시뮬레이터라면은 뭐 그 비행기 시뮬레이터, 그 다음에 자동차 시뮬레이터잖아요. 그런 걸 개발하려면 그래요. 자동차 구조가 어떻고, 걔네들이 엔진 힘이 어떻고, 여기에 물리 마찰력이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걸 그래픽 하는 게 시뮬레이터잖아요. 그리고 저 잘 모르지만 그거 되게 어렵대요. 만들기가. 시뮬레이터는. 그 다음에 얘네가 이걸 하려면은 걔네 공장 전체를 분석해서 얘를 파워를 하나 올리면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PUE가 몇이 나와.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없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켰더니 얘가 공장 그 가동하는 거에 대한 시뮬레이터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뭐가 되냐면요. 사실상 전력을 아끼려면은 뭔가 해보고 나서 여기가 어떻게 된다 하고서는 시행착오 끝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대한 그런 공장이니까 그걸 못 해보거든요. 근데 이걸 학습시키고 나니까 얘 컴퓨터 박스가 시뮬레이터가 됐잖아요. 그럼 온갖 것을 다 해볼 수 있죠. 다 해보고 나서 그 중에 어떻게 하니까 PUE가 진짜 떨어지더라. 그럼 그대로 컨트롤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를 기존 방식으로 작성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거였는데 이건 이렇게 간단한 DNN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걔가 시뮬레이터가 됐고 그래서 걔네들이 결국에는 구글에서 몇 퍼센트를 낮췄다라고 해서 페이퍼가 발표된 거 요거를 채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나온 이후에 전력 쪽에는 거의 그냥 바이블처럼 이 간단한 저거 저희 보고서는 데이터만 있으면 학습시키라면 저라도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정말 간단한 DNN이고 CNN 쓰지도 않았거든요. 데이터만 있으면 그냥 학습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어마어마하게 그 인용되고 있는 페이퍼예요. 그 다음에 이거 저자가 구글에 인턴으로 와서 한 달 일하고 이거 쓰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인턴이 와서 이렇게 막 유명한 논문을 쓰고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랬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에서 각각 요인별로 가장 영향 많이 끼치는 거를 찾아봤더니요. 외부 온도래요. 그래서 밖에가 그 알래스카 같은 곳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영하 몇 도라고 그러면은 그 에어컨 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그 건물 밖 온도였더라.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강화학습을 들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고전적인 강화학습에서 나오는 그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강화학습 자체는 사실상 딥러닝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냥 강화학습은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AI 관계없이. 그 다음에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어떤 에이전트가 있다. 그 다음에 환경이 있어. environment가 있는데 환경을 현재 입력으로 해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면 어쨌든 간에 그 환경 안에서 에이전트가 상태가 변해요. 그러면서 상태가 새로운 상태로 변했고 그러면서 리워드가 있다. 거기다 보상이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환경을 이거 S가 있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이 보상이 최대가 되는가를 풀어내는 문제가 이게 강화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딥러닝과 관계없이 원래 있던 문제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거 되게 복잡하고 힘들고 그리고 저도 강화학습 공부하는 김에 딥러닝 관계 없더라도 이것 좀 공부해보고 있다고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자가 됐고요.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 딥러닝의 하나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이제 개념 잡으셨을 것 같고 하여간 그 네트워크 구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블링 데이터 없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근데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 이름이 뭐죠? 네? 맞다. 딥마인드? 딥마인드 아니고 쿠키런 만든 회사 이름이 데브시사즈. 거기에 있는 김태현 님이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쿠키런에 대한 걸 강화학습으로 이렇게 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결과부터 먼저 설명해 볼까? 결과부터 보고서는 설명드릴게요. 원래 소리까지 나왔는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요. 여기서 보면 격자로 했고요. 이 격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다라는 식으로 입력이 됐고요. 그 입력을 갖다 표시한 게 이 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쿠키런을 강화학습으로 학습시켰더니 사람보다 잘 뛰더라. 그래서 실제로 사용한 거는 이런 거 새로운 스테이지를 만들 때 그 난이도 조절할 때 이거를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쿠키가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거였고요. 얘네에서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그냥 DNN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이 있어요. 쿠키런에 신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걸 플레이 해주세요. 한 거는 플레이한 걸 녹화를 해가지고 입력을 그래요. 여기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까 얘를 입력으로 넣어요. 그런데 그걸 픽셀 바이 픽셀을 안 넣고 격자로 넣었고요. 격자에는 지금 뭐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입력으로 넣었어요. 픽셀 바이 픽셀 하면 무지하게 이 네트워크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입력이요. 아까 보니까 한 10 바이 1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 바이 10이면 100이면 되게 작은 거고. 그래서 그 쿠키런에 신이 플레이한 거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 지금 상태가 이럴 땐 여기는 점프, 슬라이드, 아무것도 안 하기. 액션이 3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라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는 쿠키런의 신만큼 보여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얘는 하여간 데이터만 있으면은 그 함수를 학습해요. 함수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싸는 게 뭐냐면요. 현재 상태에서 데이터를 현재 스테이터스를 아까 격자한 것처럼 10 바이 10 100개를 잡아내요. 여기에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은 여기 슬라이드 가만히 있기 점프 셋 중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액션을 여기 넣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초에 얘가 또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바뀐 거를 여기다 넣고 근데 여기를 업데이트 할 때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야 가장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점수 올라가는 걸 해가지고 점수 올라가는 쪽으로 얘를 업데이트 시켜요. 그걸 코스트 펑션 잡아가지고. 그리고 요거를 계속 반복시켜요. 그러고 났더니 얘가 쿠키런을 하는 법을 얘가 배워요. 그래서 요 아이디어는 강화학습에는 이게 딴 게 아니라요. 이런 류를 할 때 실제 데이터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 이 데이터 모델과 이 인바이러먼트를 동적으로 연결시켰어요. 동적으로 연결시켜서 현재 상태를 입력을 하고 원래는 데이터가 다 파일로 있어야 되잖아요. 파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상태를 입력으로 하고 그 다음 이거를 액션을 취해서 액션 취한 점수가 올라간 걸 가지고 이쪽을 업데이트 시키고 다시 이쪽에 결과 나오면 그거 액션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게 강학습이에요. 딴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해보자. 근데 데이터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 이런 지금 환경에 해당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동적으로 만들자.
라고 한 게 그냥 이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강화학습 방법에는 수학적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강화학습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해요. 그리고 쉽게 봤더니 잘하더라. 그래서 지금 딥러닝이 많이 사용된 쪽 하나가요. 로보틱스 쪽이 많이 사용돼요. 로보틱스도 그전에는요, 뭐 제어 계측이니 그쪽 분야 해가지고 여기를 힘을 얼마큼 주면 얘가 얼마큼 움직이고 계산해서 시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로봇에 얘를 연결해가지고 실제 퍼펙트 데이터 못 구하니 자, 너 움직여봐. 그러면 로봇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실제 얘를 업데이트시키고 얘를 동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로봇에 대한 성능이 어마어마해졌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면요. 강화 학습도 결과 없이 그냥 DNN이에요. 그런데 데이터를 레이블링 데이터 구할 방법이 없으니 이거를 동적으로 연결한 거 자체가 그냥 끝이에요.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쟤를 DNN을 쓰건 CNN을 쓰건 RNN을 쓰건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네. 이거 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계산이 끝나고 그 다음 얘가 다시 리워드를 가지고 이쪽으로 하는 게 딱 1회잖아요. 근데 이쪽 게임 화면이 바뀌는 게 초당 아무리 많이 바뀌어봤자 뭐 60회, 80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업데이트하는 거 초당 80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아까 했듯이 뭐 만 개의 데이터를 뭐 몇만 번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화면이 그거잖아요. 그 아마 그 대부 시설사 안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자기 시스템이 있었고 에뮬레이터는 있을 테고 에뮬레이터에다가 그 컴퓨터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을 테고. 그래서 얘네들에서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이거 말고 그래서 강화학습이 유명하게 된 게 요 건으로 해서 또 유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얘가 그 알파고를 만든 디마인드라는 회사에서 2012년도에 발표한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아타리의 그 벽돌 깨기고요. 한 2분 정도 되는데 볼게요. 그래서 노 도메인 널리지 아무런 거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 벽돌 깨기 보면은 얘네가 픽스나 애들을 블록 단위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 위에 상단에 그 점수를 리워드로 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뭐 했다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아타리 게임에 대해서는요, 얘네들이 그 프로그램 하라고 아예 툴킷이 제공되고 있어요. 강학습 연구하라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아타리 게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퍼포먼스가 좋다고 이게 리포팅 된 게 한 2년쯤 전에. 대부분의 아타리 게임들은. 그리고 나가지고 좀 지나고 나니 이제 전문가처럼 하더라. 그리고 놀라운 마법이 발생했는데, 매직이 발생했는데, 터널 뚫기를 하더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근데 이거 개발자들도 그런 게 있을지 몰랐대요. 보면, 이걸 터널 뚫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개발자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몰랐대요. 근데 얘네들이 이거를 하더라. 라고. 그래서 이게 2012년도에 발표돼가지고 강화학습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지기 시작한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별개지만 유명한 동영상 한번 찾아서 같이 볼게요. 딥러닝 적용해가지고 이 자연스러운 거 보고 저 무지하게 놀랐어요. 한 6개월 전에 봤었는데 이 정도면 정말 이거 처음 봤을 때 저도 무지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 회사도 완전히 딥러닝으로 넘어갔대요. 그전에는 다 제어 계측식으로 어떻게 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가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이제 30분 좀 남았고요. 지금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살짝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알파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 알파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얘도 설명드리고 나면 알겠지만 정말 별거 없어요. 요 함수 개념은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요거는 넘어갔고요. 요거는 오늘 드렸던 얘기니까 예. 틱테토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게임에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처음엔 9개 중에 아무거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제외하고 8개 그래가지고 9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체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티켓2는 다른 사람이 실수하지 않으면 절대 안 지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하기 기다리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체스 같은 경우에는 96년도 딥블루가 사람을 챔피언을 이겼다고 그러고요. 이 당시에는 딥러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의한 식으로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얘도 검색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확률적으로 높으냐 해가지고 할만했대요. 그래서 탐색할만 했대요. 그거잖아요. 지금 여기 두고 그 다음에 어디 두고 그 다음에 어디 두고 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가보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기더라. 그거를 이제 탐색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바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61칸 중에 하나 두고 그 다음에 360인데 360 팩토리가 우주의 원자수보다 더 많대요. 아, 그러니까 저도 감이 잡히다. 이거는 검색하면 안 되는 거구나. 예, 그렇대요. 그러니 이게 더 점점 더 어려운 문제 된 거죠. 그래서 알파고를 요약하면은요, 그래요. 두 개의 그냥 DNN 네트워크와 MCTS라는 그 트리서치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는 폴리시 네트워크, 밸류 네트워크라고 이름 지었는데 하여간데요. 입력이 폴리시 네트워크이래요. 걔네들 입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원래는 19by 10인데 여기는 5by 5로 그려놨잖아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요게 1은 지금 100이 놓인 위치만 1로 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이렇게 했어요. 0.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얘는 흑만 1로 하고 나머지 0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놓을 수 있는 곳만 1, 놓을 수 없는 곳은 0. 이게 입력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출력은 여기 놓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네트워크 구조가 이래요. 그래서 이게 어디 지금 형태가 이럴 때 어디 놓는 게 좋은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바둑의 신이 있어요. 바둑의 신이 있어가지고 바둑 신의 기보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보를 이걸 학습시키면 그 바둑은 이 딥러닝은 그 신만큼 바둑 둘 수 있겠죠. 근데 그 기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한계가 있다는 거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학습시킬 때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사용했대요. 그런데 프로 기사가 100명 있으면 100명 있으면 잘 두는 사람도 있고 못 두는 사람도 있고 100 중에 100등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보를 다 사용했으니까 그 얘가 학습된 애의 성능은 한 얼마쯤이겠어요? 한 50등쯤이었대요. 평균 중간쯤. 근데 알다시피 알파고가 최고로 잘 뒀잖아요. 이세돌보다 잘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만큼 해도 아마 2단 정도의 성능을 보였대요.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될 테고요. 근데 정말 단순무식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만 있고 파워 컴퓨팅만 있으면은 이거는 사실상 오늘 본 코드로도 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CNN이었대요. 그냥 CNN이라고. 사실상 CNN 구조 해가지고 데이터 컴퓨터 파일 있으면 저라도 그냥 해볼게요 할 수 있는 거죠.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근데 이건 아니고 이런 폴리시 네트워크가 하나 있고, 그리고 강화학습을 했다는 거고 요거는 살짝 넘어가고요. 그래서 폴리시 네트워크는 바둑 프로그램 파츠락에 제일 자동화된 85% 승률이 있었대요. 그래서 얘 네트워크의 입력을 보면은 현재의 상태를 둬서 그 다음에 얘네들 이게 지금 출력도 전부 다 19by 19로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좋다고 하는 곳이 이렇게 높은 값으로 나오는 네트워크예요. 입출력 구조가. 입력, 출력. 그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 폴리시 네트워크가 실제로 사용된 방법은요. 얘를 진짜 담수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검색 수를 줄였어요. 뭐냐면요. 얘가 원래는 여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이게 361개잖아요. 두 개가 아니라. 그런데 만약 두 개라고 치더라도 두 개에서 좀 몇 스텝만 가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둑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트리 검색하는 게 무리가 있다. 정말 이거 못한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음 둬야 되는 수 361개 중에서 폴리시 네트워크가 출력한 것 중에 상위 20개만 해서 나머지 것들을 쳐냈어요. 쳐내서 아예 검색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해서 검색의 폭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되 검색의 폭을 줄였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하나가 더 있어요. 네트워크 하나는 밸류 네트워크예요. 밸류 네트워크 현재 판을 주고 이 판은 결국 기보니까 이 판이 이겼다 졌다 그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건 지금 불리한 거야 유리한 거야를 학습시켰어요. 그 결과는 저 아웃풋에 사용된 거는 이겼다 졌다를 가지고.
사실상 바둑판을 보고 이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판단할 정도면 프로인 것 같아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현재 판을 가지고 이겼다 졌다라고 해서 이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라는 거를 하는 게 학습이 됐어요. 밸류 네트워크는. 그래서 이거 학습할 때는요. 폴리시 네트워크를 가지고 학습된 알파 고들끼리 이거를 된 키보드를 가지고선 학습을 시켰대요. 어쨌든 아까 폴리시 네트워크만 해도 아마 2단 정도의 실력이 됐고 걔로 기보가 생겼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걸 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얘는 현재 판을 보고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단해주는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가 됐죠. 얘네는요. 학습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얘 역할은요. 검색 깊이를 줄였어요. 뭐냐면은 아까 검색 폭을 줄였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를 놓는 게 좋아 저기를 놓는 게 좋아 판단하려면은 여기에서 계속 검색에 들어가가지고 매 끝내 여기에 이겼다 졌다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 깊이가 보통 바둑이 끝날 때까지 보통 170수 막 이상이잖아요. 150수. 그러니까 이게 한 대수 올라갈 때마다 거의 2배씩만 해도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가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런데 한 10스텝 정도 가서 여기에서 밸류 네트워크의 값으로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두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의 깊이를 줄였어요. 밸류 네트워크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남는 거는 게임의 끝까지 가보지도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검색 폭도 줄였고 폴리시 네트워크로. 그 다음에 몇 스텝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이거 불리한 거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유리한 거 하면 이 중에서 종합해서 아 이쪽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겠네. 그 다음 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MCTS라고 아까 몬테카를로스 트리서치거든요. 근데 몬테카를로스가 붙으면요 시뮬레이션 해봐가지고 어느 쪽이 더 좋은지 그렇게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트리 검색 방법은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간에 트리 검색하는 방법이거든요. 전수 조사는 못해. 하지만 되게 샘플링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는 게 왼쪽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 왼쪽으로 하면 10번 이겼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5번 이겼어. 근데 전체 트리 서치를 하려면은 한 1000번은 해봐야 돼. 하더라도 이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쪽 하는 게 더 유리하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 알고리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 보면은 이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폴리시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검색폭을 줄였고요. 밸류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깊이를 줄였고요. 그 다음에 MCTS를 가지고서는 얘네들 트리 서치를 했어요. 사실상 이게 알파고 전부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은 저 밸류 네트워크, 그 다음에 폴리시 네트워크도 그냥 CNN이에요. 구조도 그냥 공개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러고 이거 읽고 나니까 나한테 사람 몇 명과 컴퓨팅 파워가 데이터만 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물론 그 안에 하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막 문제점 많겠죠.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은 되게 가치 있는 문제 풀 수 있겠다라는 말 확실히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알파고 이게 다고 그런데 그거를 맨 처음에 했다는 게 그게 훌륭한 거죠. 그래서 이게 딥러닝 쪽에서 2012년도에 다시 그 겨울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봄이 왔고요. 그 이미지 넷에서 우승한 이후로. 그리고 나서 딥마인드가 지금은 구글에 인수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이러 하다가 2016년도에 그 알파고는 저는 쇼라고 봐요. 그래서 학계에서 내지는 일반 그쪽에 하는 사람들은 되게 가능성을 많이 두고 어쩌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얘기는 들리죠. 딥러닝 있고 인공지능이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알파고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글의 그 빅데이터처럼 이세도를 하고 나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딥러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시장을 만들었어요. 구글이. 그리고 선점하고 있고. 그래서 빅데이터도 그렇고 이 딥러닝도 그렇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알파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후로 버전이 2개가 더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은 잘 유명하지 않고요. 세 번째 버전이 유명한 게 중국의 누구죠? 허재. 그 이긴 게 아마 작년으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의 이름은 알파 제로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 보면은 고자가 빠졌어요. 고가 바둑이잖아요. 알파 제로이고 걔 또 논문들 찾아 읽어봤어요. 그런데 발표할 논문 거리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테크닉한 건 없고 그런데 되게 훌륭한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는 이름이 뭐냐면 알파 제로라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 알파 고만 해도
기보를 가지고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했고 폴리시 네트워크들이 둔 그걸 가지고 다시 밸류 네트워크를 학습했고 그랬잖아요. 기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알파 제로의 특징은 전혀 학습 데이터 사용을 안 했어요. 그냥 네트워크 두 개가 있어서 두 개를 대결을 시켰어요. 대결을 시켜가지고 나온 기보 아주 형편없겠죠. 형편없는 기보들 중에서 상위 잘 된 거 10개만 추려서 다시 학습시키고 걔네들로 다시 나아진 모델들로 다시 대구시키고 그렇다면 이제 기보들이 또 나왔죠. 그중에 상위 10%만 가지고 다시 학습시키고 그러니까 데이터와 모델을 반복해서 강화시켰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룰만 준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 구조는 그래서 이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세돌이 둘 때요. 얘네들 학습시킬 때 중국 룰로 학습을 시켰대요. 그런데 데이터가 살짝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중국 룰로 둔 인공지능 딥러닝은요. 한국 룰을 모른대요. 그래서 이세돌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세돌이 중국 룰로 바둑을 했대요. 그래서 보통 인공지능을 얘기를 할 때 네로우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 와, 딥러닝이 정말이지 바둑도 잘 두고 체스도 잘 두고 뭐도 잘해. 그런데 걔는 딱 그것만 잘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일하다 보면은 가끔씩 물어봐요. 정말 그 인공지능이 그 인류를 지배하는지 뭔지 막 그런 식 가장 많이 나오는 튀어나온 이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딥러닝 같은 경우에 큰 한 스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문명이 하여간에 테크니컬적으로 많이 진보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얘기하는 대로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려면 이런 빅스텝이 한 2번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딥마인드의 그 캐치플레이는 얘네들을 제너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AI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로 하자. 그리고 데이터도 한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노력을 한 게 봐도 그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얘네들은 데이터 한국식으로도 못 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알파 제로라고 해서 데이터 없이 그 다음에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바둑도 잘 둔다고 결과 나왔고 체스도 잘 둔다고 결과 나왔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반화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쪽으로 막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알파고도 그 DNN이 함수 근사 능력이 있다라는 그 전제로 보면은 되게 훌륭하긴 하지만 그렇게 정말 막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일반 CNN이에요, 쟤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거기로 돌아가서 말씀드려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보통 이제 실무적인 사항이에요. 보통 데이터를 받으면요 반드시 데이터 두 개 분리해놔야 돼요. 학습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셋이요. 그래서 보통 학습 데이터셋으로 적용하면은 막 무지하게 성능이 나와요. 그래서 혼자 막 놀래고 막 좋아하는데 보면은 그리고 실수를 꽤 많이 해요. 테스트셋에 학습 데이터셋이 섞여 있으면 잘못해가지고 그럼 막 성능이 엄청 좋거든요. 그럼 되게 흥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성능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데이터 제대로 분리했는지 확인하자.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습셋으로 검증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정말 100%도 나와요. 그 오버피팅 되면은요. 그래서 그거 잘 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7대3으로 하는데 그 뭐냐면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7대3도 되지만은 데이터가 부족하면은요. 학습시킬 데이터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테스트셋을 좀 줄여요. 8대2, 9대1, 9.5대 0.5 막 그런 식으로. 학습이 먼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쪽 일하다 보면요. 데이터 구하는 게 제일 그래서 데이터 구하면 반절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겠어요. 업체에서 와가지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있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만들 방법 있으세요? 그거 없으면은 아예 논의조차. 데이터 마련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각 클래스의 데이터 수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 강아지 그 판별기를 만드는데 데이터가 고양이 90개 강아지 10개로 돼 있다고 치면은요. 그러니까 학습 제대로 안 되는 게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50개, 50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중단 시점은 오버피팅이에요. 얘는 성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트레이닝 셋은요 계속 높아져요. 계속 가면 100까지도 가요. 얘는. 그런데 이거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테스트셋을 적용하다 보면은 테스트셋이 같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요 지점이 오버피팅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얘를 극복하려면 이제 그 학습을 중단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데이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버피팅 이라는 지점이
요 지점이에요. 여기고. 그냥 데이터 값의 범위요. 이론상으로는 관계없는데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러니까 0에서 1이거나 마이너스 2에서 1이거나 0에서 255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각각 데이터만 해도 그 피처 값이 어떤 것은 0에서 2 사이, 어떤 것은 마이너스 1에서 뭐 100 사이,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그 레인지를 보통 맞춰주고 해요. 그래서 딥러닝 사용하기 위해서 보통 데이터 전처리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이터 다 걸러내고, 그다음에 비어 있거나, 그다음에 막 노이즈 섞였거나 그것도 걸러내고, 막 그리고 어떤 그 데이터 균등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노멀라이제이션 시켜주고, 그래서 여기 시간은 많이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아까 질문했던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층을 몇 개로 해야 돼요? 노드 몇 써야 돼요? 활성함수 뭘로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금률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희한하죠. 가이드도 없어요. 예. 그 다음 오버피팅 방지 방법은 이거 아까 설명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 증강에 추천하는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증강된 결과들. 아까 말씀드렸던 거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더 성능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을 쓸까? 하이퍼 파라미터를 피팅할까? 그 다음에 더 많은 메이트를 할까? 더 큰 모델을 해야 되나? 그거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은 정말 하이테크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신의 엣지 있는 걸 생각되지만 실제로 이걸 실무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런 노가다를 하고 있어요. 주먹구구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를 해야지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야? 근데 제가 가장 울리는 건 데이터가 좋으면은 다른 것들이 좀 그래도 잘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를 해가지고 해서 얘들 일단 학습 자체는 돼 라는 걸 보면은 되게 막 안심이 돼요. 아, 이 방향이 맞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쓸 만큼 얼마큼 성능을 높이냐지. 근데 첫 번째 하여간에 그 되는구나까지 확인할 길이 꽤 어쨌든 간에 좀 험난해요. 그 이유는 다 데이터 때문이고요. 데이터가 실제에서는. 그 다음에 전이학습. 이미 학습되어 있는 것을 이거는 많이 퍼져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머그컵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머그컵들이 이게 어느 회사 건지 그거를 구별해내는 그 분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이미지 갖고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학습시키면은 되게 학습 잘 안 돼요. 그런데 아까 VGG16을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VGG16은 이미 이런 이미지 넷에서 얘네들을 분류하는데 우수한 성능을 보인 거고 그 실증적으로도 정말 성능이 좋거든요. 그러면 그거가 이미 학습된 걸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앞에 있는 컨볼루션, 그 다음에 맥스풀링, 컨볼루션 맥스풀링 하는 부분은 픽스 시켜놔요. 업데이트 되지 않게. 그리고 뒷단에 있는 풀리 커넥티드 거기만 학습시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네트워크 이렇게 쭉 있는데 앞부분은 어쨌든 간에 얘가 좋은 성능을 낸다면 얘네들이 계속 어떻게든 처리가 돼가지고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얘네들이 데이터 처리가 어쨌든 잘 된 거다. 네트워크 안에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원래는 이미지 클래스가 1000개인데 그 부분만 다시 학습시키자. 정말 분류기만. 풀리 커넥티드.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어떤 이미지 우리가 옆에서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은 할 때는 거의 이 방법을 무조건 써요. VGG 가져온 다음에 얘네들 우리 데이터셋 만들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컨볼루션하고 맥스풀링 부분은 그 코드로서 픽스 시키고요. 그런 코드들은 되게 또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만 거기만 학습시키는 걸로. 그러면은 학습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성능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통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실무에서는 거의 무조건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학습률 처음에는 크게 줘요. 0.001 정도를 디폴트를 주고요. 그다음에 코스트 내려가는 거 추이를 보면서 얘네가 지금 요동치고 있네. 그럼 다시 여기다 0.1배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간에 목표한 대로 그 감을 잡으셨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